제1세션은 고등교육의 패러다임 시프트란 주제로 김도연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김도연 장관님의 양력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도연 장관님께서는 자료를 보니까 30세에 서울대학교 교수로 시작하셔서 서울대학교 학장님 등 이렇게 장시간 그 교수로 재직하시다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2008년도에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울산대학교 총장,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또 동경대학교 특임연구원, 포스텍 총장, 현재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맡으시면서 울산공업학원 이사장님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김도연 장관님을 모시고 고등교육 패러다임 시프트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김도연 장관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UCN 서미트에서 여러 대학교의 총장님들 그리고 대학의 리더분들 모시고 이야기 나눌 기회를 갖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요청받은 주제가 바로 고등교육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주제를 주고 얘기해라 그러면 제가 임의로 제목을 좀 바꾸곤 하는데 사실은 이거 패러다임 시프트 다 아마 대학교에 계신 분들 다 아시는 얘기일 텐데 이걸 제가 제목을 바꿔서 특별한 얘기를 할 것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그 제목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그야말로 이게 교육에서만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아니고 저는 우리 인류 역사에서 인류 문명사에 전환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 문명 시대였죠. 그동안은 산업 문명 시대였는데 디지털 문명 시대로 굉장히 급속히 바뀌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은 없으면 도저히 삶을 살 수가 없을 것 같은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이 우리 삶에 들어온 것도 사실은 1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 10년 사이에 얼마나 삶이 바뀌었습니까? 마찬가지로 앞으로 10년은 앞으로 10년 더 많이 바뀔 것 같고요. 교육에서도 이게 굉장한 변화가 일어날 거다. 그래서 다 알고 계신 얘기일 텐데 하여튼 그래도 이런 패러다임 시프트를 한번 서로 같이 확인해 보는 것도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패러다임 시프트 이 1962년에 토마스 콘이 쓴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처음에는 자연과학 분야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여기 제가 적시했듯이 현상에 대한 과학적 이해가 새롭게 바뀌는 일, 그걸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그러죠. 제일 큰 패러다임 시프트는 사실 이 자연과학 쪽에서 아마 잘 아시겠지만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뀐 것, 그런 것들이 아마 엄청난 패러다임 시프트일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하늘이 움직이는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해와 달이 다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구가 움직인다.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간 거. 그런 게 패러다임 시프트죠.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자연과학 분야만이 아니라 요즘은 경제학이나 사회학 그런 데서도 패러다임 시프트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패러다임 시프트 얘기를 할 때 이 그림을 많이 인용하는 것 같습니다. 다 익히 아시겠지만 이 그림을 보고 어떤 분은 할머니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아주 젊은 여인, 젊은 아가씨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둘 다 옳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확 달라지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소위 새로운 패러다임이 이제 우리 눈앞에 오고 있고요. 그 패러다임 체인지라는 게 저기 보시다시피 shifting perspective, 그러니까 시각, 내가 보는 시야를 바꾸는 겁니다.
세상을 쳐다보는 그 시각을 바꾸는 것인데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엔 우리 예를 들어서 선글라스다 그러면 뭐 이렇게 항상 까만색, 짙은 푸른색 이런 것만 선글라스로 생각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세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는 어떤 세상이 됐냐 하면은 꼭 그런 세상이 아니다. 이렇게 선글라스라는 게 파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을 수 있다. 세상을 이렇게 다양하게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시각이 바뀌었죠. 세상이 바뀐 겁니다. 이게 그럼 파란색으로 봐서 파란 색깔의 세상이 전혀 다른 세상이죠. 그렇죠? 빨간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고요. 여기 아주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탈리안의 철학자 얘기인데 저기 나와 있듯이 if we think about it, all great discoveries and paradigm shifts are always stimulated by an external event.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바깥에서 큰 일이 하나 일어나면은 그러면은 패러다임 시프트가 생긴다 이런 거죠. 이게 가만히 앉아서 제가 다른 바깥의 충격 없이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보기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익스터널 이벤트 그렇습니다. 익스터널 이벤트가 생겼습니다. 우리 지금 문명사에 특히 교육에 큰 익스터널 이벤트가 생겼습니다. 익스터널 이벤트가 생겨서 세상을 새롭게 본다는 것은 결국 그동안 계속 이렇게 선글라스 검은색 선글라스 끼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는 깨져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다른 걸로 봐야 이게 어떻게 바깥에서 무슨 충격을 받아서 깨졌습니다. 그러면은 패러다임 시프트가 생긴다는 거죠. 사람이 안경을 바꿔 쓰기 시작한다. 뭐 그런 얘기와 상통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코로나가 이게 뭐 엄청난 영향을 주면서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2020년 3월 26일에 그러니까 코로나가 처음 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는 한 달, 두 달 됐을 때 쓴 글인데요. 저기 빨간 부분에 어떤 글을 썼냐 하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가 BC/AD 이게 뭐 엄청난 패러다임 시프트죠. 그렇지 않습니까? BC가 Before Christ 예수님 태어나기 전, AD는 안노 도미니 그래서 예수님 태어난 해. 그러면서 세상이 바뀌었죠. 그래서 BC/AD로 이렇게 구분하는데 저는 그때 이게 BC가 Before Corona 그리고 AD는 After Disease가 될 거다. 그만큼 세상이 바뀔 거다라고 그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실제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교육계에서 이제 그런 변화가 큰 것 같습니다. 소위 패러다임 시프트죠. 그런데 계속 우리는 그 패러다임 시프트, 그 선글라스가 깨졌는데 그 선글라스를 계속 깨진 선글라스를 끼고 아직도 교육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비대면 강의로 확 바뀌었죠. 뭐 비대면 강의 교수님들께 이거 해야 된다 했을 때 굉장히 그 지지를 못 받고 그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적었는데 갑자기 코로나에 의해서 뭐 거의 100%의 강의가 비대면 강의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비대면 강의를 제가 보기에는 그냥 대면 강의의 연속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냥 비대면 강의라는 게 지금도 굉장히 많은 대학에서 많은 교수님들이 전통적으로 내가 하던 대면 강의를 그대로 줌을 통해서 이렇게 강의한다고 하는데 저는 전혀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의 방법, 어떻게 학생을 평가할 건가 이런 거를 완벽히 바꿔야 됩니다. 새로운 방법,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보고 저는 이런 건 참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작년 일인데요. 이미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고 시험을 봅니다.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는데 당연히 집에서 앉아서 시험 보니까 부정행위가 뭐 있겠죠. 그냥 책상 밑에 놓고 핸드폰 찾아서 보고 노트 보고 그 이 부정행위 방지를 이거 소프트웨어 개발을 공모해서 맡겠다. 그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게 뭐 여기저기 카메라 붙여갖고 혼자 집에서 앉아서 시험 보지만 완벽하게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감시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방안을 공모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옛날 패러다임을 세상이 바뀌었는데 그대로 갖고 오고 있는 겁니다. 전혀 부적절한 방법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교육에서는 대면 강의에서는 한 명씩 놓고 시험을 보고 그런 이제 교실에서 한 명씩 앉혀놓고 시험을 보면서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그랬는데 이제 세상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그런 방법을 또 쓰려고 그러느냐 하는 얘기죠.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게 뭐 미국에서도 상당히 이런 이슈가 제기가 돼갖고 이게 작년 11월에 뉴욕 타임즈에 났던 어떤 교수가 기고한 글입니다. 기고한 글인데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 대학 교육에서 작년에 다 비대면으로 교육했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을 어떻게 볼 건가, 시험의 부정행위를 어떻게 막을 건가 하는 것이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도 미국에서는 이런 걸 고민을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았다는 게 저는 이게 패러다임이 바뀌었는데 옛날 패러다임에 아직도 머무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 얘기로는 적어도 이 사람 뭐 심리학과 교수고 그런 걸로 기억하는데요. 절대 카메라를 들이대서 부정행위를 감시하려고 그러는 굉장히 나쁜 영향이라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현재 제일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학생들 각각으로 하여금 명예선언을 하게 하는 것. 그래서 시험 볼 때 시험 답안지 위에다가 스스로 전혀 이렇게 소위 치팅하지 않겠다라고 한 번씩 쓰게 하고 시험 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이걸 카메라를 걸고 단속하면은 우리 사회가 신뢰가 무너지고 그거는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다. 절대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아티클이었습니다. 저는 뭐 동감했습니다. 그게 이제 코로나에 의해서 비대면 교육이 오면서 패러다임 시프트가 야기가 된 거죠. 야기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external effect죠.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는 이건 뭐 너무 다 잘 아시는 문제인 것처럼 학령 인구 급속한 감소, 이건 뭐 더 이상 재론하지 않아도 우리 대학교 총장님들 잘 아시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문제 10년 전에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15년 전에 다 익히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학생 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나도 대비를 못 해왔습니다. 10년 전부터 차분차분 다 대비했으면은 아무 문제 없을 텐데 각 대학들이 전혀 그러지 못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이제는 10년 후 얘기가 아닙니다. 2년 후, 3년 후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고등교육의 대학 자체에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3,000명쯤 뽑는 특히 지역 대학들, 3,000명쯤 뽑는 지역 대학들 내년에 500명, 1,000명 정원 못 채우는 곳 상당히 생길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이거 참 굉장히 큰 패러다임 시프트,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고등교육에서의 생각하는 그 자체를 바꾸자. 고등교육이 뭔가라는 걸 한번 change from one way of thinking to another, 생각, 사고 자체를 한번 바꿔보자
라는 게 이제 오늘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짧지만 그럼 미래가 진짜 어떻게 될 건가? 제가 아까 모두의 미래는 디지털 문명이다라고 그랬는데 그와 더불어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걸 이것도 제가 예측하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가 다 아는 미래지만 한번 이렇게 반복을 하고 그래서 이런 미래니까 우리의 고등교육이 바뀌어야겠다라고 생각하기 위해서 제가 미래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래는 틀림없이 초고령 사회입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고령 사회가 됐죠. 보통 65세 이상 인구가 14%가 넘어가면 고령 사회라고 그러는데요. 2017년 8월에 대한민국은 14%가 넘어가면서 고령 사회가 됐습니다. 2021년 오늘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16.5%입니다. 일본은 28%입니다. 이 고령 사회로 인한 문제는 굉장히 지금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이건 우리 사회로서는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일본 가서 배워올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고령층을 상대로 어떻게 대학이 이렇게 영역을 펼쳐나가고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일본 가서 배워올 게 굉장히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저희보다 훨씬 고령사회로 빨리 갔습니다. 2050년엔 우리는 일본을 쫓아가는 건 여러 측면에서 굉장히 빨리 쫓아가지 않습니까? 2050년에 일본이나 대한민국이나 65세 이상 인구가 40%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지금하고는 굉장히 다른 사회일 겁니다. 여기 결국 그렇게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다는 게 인간의 수명이 늘기 때문인데요. 이게 미국의 경우입니다만 미국 남녀 평균 기대 수명의 변화입니다. 1925년에 59세였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평균 기대 수명이 물론 이게 평균 수명하고는 다르죠. 그러나 비슷하게 변화는 비슷하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게 25년에서 30년 지나서 1955년이 되니까 평균 기대 수명이 70세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30년이 지나서 85년이 되니까 75세가 됐습니다. 미국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30년이 지나서 2015년이 되니까 79세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평균 기대 수명은 80세가 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기대 수명이 긴 그런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퀴즈 같은 것으로 그러면 2015년 이후인 30년 후 2045년에는 기대 수명이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 숫자나 하나 이렇게 머릿속에 한번 넣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30년마다 그저 한 4, 5년씩 늘었으니까 최근에 한 5년쯤 더 늘어서 그럼 85세쯤 될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요즘 급격하게 좋아지고 있으니까 90세쯤 될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건 예측이니까 모르죠. 다시 타임지의 얘기를 빌려오면 타임지에서는 2045년이면 Year Man Becomes Immortal, 죽지 않는 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왜 120세까지 밖에 못 삽니까? 훨씬 더 오래 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류 사회는 금방 엄청나게 이제 바뀌어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건 확실히 슈퍼 인텔리전스 소사이어티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지난 20세기는 그래도 인간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간과 기계가 함께 사는 사회입니다. 우리가 마치 스마트폰 없이는 지금 못 사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Artificial Intelligence, AI 얘기는 너무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제 여기에 퀀텀 컴퓨팅이 들어옵니다. 퀀텀 컴퓨팅은 그냥 쉽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는 사실 지난 한 50년 동안 굉장히 발전했는데 사실은 소형화되고
그런데 이제 치중했었는데, 그러니까 차원이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에 비해서 퀀텀 컴퓨팅은 지금 우리가 쓰는 컴퓨터와는 차원이 다른 완전히 새로운 거다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쓰는 컴퓨터보다 뭐 100만 배쯤 빠르고 100만 배쯤 기억을 더하고 뭐 그렇게 쉽게 그냥 그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퀀텀 컴퓨팅과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합쳐지면은 이건 세상은 뭐 확실히 아주 현격하게 바뀔 것 같습니다. AI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AI가 참 요즘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AI가 뭐 피아노곡 띵동땡동 작곡 많이 했었습니다. 이것도 벌써 2, 3년 전 얘기인데요. 이제는 교향곡을 작곡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AI가 작곡한 로만티시즘 D 마이너고요. 물론 연주는 브뤼셀 필하모닉이 한 겁니다. 전문가들한테, 그러니까 그냥 아마추어가 아니고 전문가들한테 이 노래를 들려드리면서 그 전문가들 얘기가 이게 AI가 작곡했다는 얘기 안 하고, 그랬더니 이게 혹시 스메타나가 작곡한 거 아니냐? 스메타나 풍의 그런 곡인 것 같다라는 그런 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세계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베토벤 교향곡 10번도 AI가 작곡해서 나왔습니다. 완전히 뭐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음악보다 더 이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미술입니다. 미술. 그러니까 음악은 그래도 이게 음으로 분해가 되지 않습니까? 음으로 분해가 되고 거기에 물론 강약이 들어가고 길고 짧고가 들어가지만 그래도 다 분해가 되는데, 미술은 뭐 유화, 이건 색깔도 그렇거니와 여기에 질감이 있고 뭐 대단해서 이건 잘 안 될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AI한테 고호를 가르쳤습니다. 고호를 학습시켰습니다. 머신러닝을 시키고 저런 사진을 하나 줬습니다. 남녀가 이렇게 데이트하는 사진을 주고 이걸 고호풍으로 그려라. 그랬더니 이런 그림을 줬습니다. 이게 고호 그림입니까? 아닙니까? 이제는 세상이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확실하고, 이런 기술들이, 이런 능력들이 다 교육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지 않는 교육은 훨씬 그건 지난 20세기의 교육이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이것도 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살아갈 21세기는 초연결 사회입니다. 초연결 사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각계약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뭐 쉽게 그냥 제가 이 인터넷 연결점의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은 1992년에 인터넷이 처음 나왔습니다. 그때는 단 2곳이었겠죠. 연습 이렇게 하기 위해서 딱 2곳이 인터넷 연결점이었다가 93년에 벌써 100만 개가 됐고, 다 미국에서의 얘기입니다. 2018년에 200억 개가 됐습니다. 인터넷 연결점이. 그리고 작년에 500억 개가 넘었습니다. 지금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오늘 여기 같이 참여하고 계신 분들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인터넷 연결점이 몇 개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 10개 이상씩 갖고 있죠. 사람만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기계들이 또 다, 기계와 기계가 연결되면서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세상은 완벽하게 연결된 그런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연결된다는 것은 뭐 이걸 보면은 확실히 금방 알 수 있습니다. 2001년에, 그러니까 21세기가 시작될 때 그 탑 5 그러니까 시총 그 총액으로
전 세계 탑 5를 보면 제너럴 일렉트릭, 엑선, CT, 뭐 월마트 이런 거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나 들어갔군요. 근데 그게 15년 후인 2016년 보시면은 모두 플랫폼 컴퍼니입니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페이스북 이렇게 전부 다 연결해 주는 사회 아닙니까? 그리고 세상은 사실 기업이 바꿉니다. 이 기업들이 엄청난 힘을 갖고 세상을 바꿔가고 있으면서 좀 더 훨씬 더 치밀하게 연결된 사회를 만들 게 틀림없습니다. 자, 그럼 그런 사회에서 대학 교육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하고는 다른 사회입니다. 우선 오래 사는 세상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기계가, 그러니까 artificial intelligence가 들어오는 세상이고, 그 다음에 연결되는 그런 세상에서 대학 교육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하는 그런 원칙적인 생각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우리가 지금 가르쳐서 졸업시키는 학생은 과거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22살에 졸업하면은 90살까지 사회 활동을 해야 됩니다. 90살까지 사회 경제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20살을 살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60세에 은퇴하면 그건 못 삽니다. 도저히 그건 가능한 삶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지금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부여해야 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능력이 저는 employability라고 합니다. 직업 능력이죠. 그러니까 이건 취업 능력하고 다릅니다. 취업 능력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어쨌건 대학 졸업 후 7, 80년 동안 자기가 사회활동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지금 뭐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취업 지수를 조사하고 취업 퍼센테이지를 조사하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긴 삶을 살게 되면은 누구나, 이건 뭐 미래학자들 누구나 적어도 직업을 5번에서 7번 바꿔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뭐 직업을 5번에서 7번 바꾸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대학 교수로서 A 대학에 근무하다 B 대학에 가서 교수로 근무하는 그런 건 직업 바꾸는 게 아닙니다. 교수로 근무하다가 사업하다가 출판사 하다가 뭐 식당 하다가 그렇게 완벽히 바꾸는 그런 것을 이제 직업을 바꾼다고 그러는데 적어도 7번은 바꿀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개인이. 그러니까 긴 인생에서 봤을 때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 처음 잡는 거 그거 큰 의미 없습니다. 오히려 70, 80대에서 마지막 직장이 뭐가 될까? 그 마지막 직장까지 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야죠. employability입니다. 제일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 여지껏 키워냈던 과거의 패러다임에서는 배운 사람을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너 뭐 120학점 이거 들어서 이거 배웠어 하고 이제 졸업장을 줘서 내보냈는데 이제는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계속 나가서 그렇게 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계속 배울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야 됩니다. 배우는 사람을 길러내는 대학 교육이 돼야 되죠. 이건 굉장히 큰 패러다임 체인지일 것 같습니다. 배운 사람이 아니라 배울 사람을 길러내는 대학 교육. 이건 굉장히 여지껏의 사고를, 교육에서의 사고를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일 중요한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슈퍼 인텔리전스 소사이어티입니다. 이건 뭐 다 아시겠지만 모든 지식은 이제 스마트폰 안에 있습니다.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지식이 교수님 두뇌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뇌 속에 있는 지식을 전달받기 위해서 학교에 가고 강의를 들었는데 이제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교수님이 갖고 있는 지식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과 정보가 인터넷상에 있습니다. 흘러 넘칩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내가 나가서 뭘 할지도 모르는데 그 지금 지식을 영문학과에서 영문학과에 다니는 학생한테 영문학을 많이 가르쳐봤자 과연 그것 갖고 먹고 살 수 있고 그것 갖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직업 능력이 되겠는가? 아닙니다. 기계공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계공학 그거 지금 가르쳐서 기계공학을 잘 가르치면 뭐 좋은 자동차 회사에 첫 취업은 하겠죠. 그런데 10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있는 지식을 과거와 같이 이렇게 주입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계속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워나갈 계속 배울 능력을 어떻게 해서든지 길러줘야 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이것도 다 아시겠지만 소위 지식이라는 게 이건 하버드에서 나온 책에 지식이 반감기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특히 최근에 과학기술 분야 물리학 같은 것은 지금 오늘 물리학에서 새 지식이 창출되면은 13년이 지나면은 소멸한다는 겁니다.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계속 길러줘야 한다. 계속 뭐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전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동안은 우리 지식 전달, 대학 교육이라는 게 지식 전달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지식 전달에 초점이 있었는데 저는 지식보다는 지혜에 이제는 훨씬 더 큰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혜라는 것은 결국 앞으로 계속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긴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지식이 아니라 지혜라는 거죠. 다른 사람하고 어울려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지혜라고 그럽니다. 이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 지혜에 대해서는 다빈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Wisdom is the daughter of experience. 그러니까 지혜는 경험의 딸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혜라는 건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여성적인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뭐 보통 우리 어머니는 참 지혜로웠어. 뭐 그런 사람은 많지만 우리 아버지가 지혜로웠던 사람 뭐 별로 그런 사람 잘 못 봤습니다. 그렇게 좀 지혜는 좀 여성적인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지식은 조금 남성적인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이 지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Only source of knowledge is experience. 지식의 유일한 원천은 경험이다. 경험해봐야 그게 지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 지식이 중요합니다. experience, 경험이 중요합니다. 지혜와 지식에서 경험이 중요하니까요. 대학 교육에서 어떻게 하면은 많은 경험을 시켜주는가가 저는 제일 중요한 또 패러다임 시프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경험에 대해서는 굉장히 재미난 얘기가 하나 있죠. 아마 인턴이란 영화를 다 보셨을 것 같은데 이 나이 70 드신 분이 회사에 인턴으로 취직해서 그 회사의 많은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주는 로버트 드니로가 나온 아주 재밌는 영화죠. 그 인턴이란 영화의 가장 근사한 대사 중에 하나가 Experience never gets old. 경험은 늙는 게 아니야. 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맞습니다. 경험은 늙는 게 아닙니다. 학생들에게 가능한 한 많은 경험을 제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 또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지미 핸드릭스라고 일렉트릭 기타 이런 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벌써 오래전에 아주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분이죠. 근데 하여튼 이 일렉트릭 기타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분으로 그렇게 평가받는데 그것이 어떤 분야건 하나의 이렇게 세계적인 정점에 올라선 분은 그야말로 지혜가 세상을 전체를 바라보는 그런 안목을 가진 것 같습니다. 지미 핸드릭스 얘기가 Knowledge speaks, but wisdom listens 그랬습니다. 지식은 말하지만 지혜는 듣는 거다. 참 옳은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얘기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현자하십니다. wisdom이고 저는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Knowledge speaks, wisdom listens.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지미 핸드릭스 얘기입니다. 지미 핸드릭스의 기타 연주도 한번 들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래는 슈퍼 커넥티드 소사이어티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는 다른 동료와, 그러니까 각자 도생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각자 도생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되어 있고 다른 동료, 다른 이웃과 협력해야 됩니다. 협력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힘, 그런 게 이제 훨씬 더 과거보다 중요하고 교육에서 이를 강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학 교육이 소위 Social Emotional Skill, SES의 역량을 키우는, 사회 정서적 역량을 키우는 대학 교육이어야 한다. 지식 전달,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기계공학과에서 기계 전공 과목 하나 더 가르치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사회 정서적 역량을 더 키워주는가 하는 게 훨씬 더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회 정서적 역량이라는 건 잘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가 풀었었듯이 스스로의 감정과 정서를 이해하고 그걸 다스리면서 긍정적인 인생을 살면서 그리고 타인을 배려해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 그게 이제 사회 정서적 역량입니다. 이건 다 아시겠지만 하버드에서 졸업생들을 추적한 그런 아주 굉장한 70년 된 그런 70년 동안 계속 되어온 그런 연구 보고가 있는데, 소위 졸업생 중에 나가서 출세한 사람, 건강한 사람, 건강하게 오래 산 사람, 그런 것들을 봤더니 다 남을 배려하고 다 좋은 인간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더라 라고 이제 결론이 그렇게 났지요. 그래서 사회적인 성공, 심지어는 개인적인 건강까지도 좋은 인간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건 이제 그거는 입증된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우리 지금 우리의 대학 교육이, 우리의 대학이 완벽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히라면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여지껏 갖고 있던 우리의 교육관이라든가 교육 방법 이런 거가 다 바뀌고 새롭게 정립해야 되는데, 사실 어떻게 정립해야 되냐 모르죠. 그걸 연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롱펠로우의 시를 하나 갖고 왔는데, All things must change to something new, to something strange. 지금 보기에는 그게 말이 돼? 되게 이상하네. 그 교육을 그렇게 해도 돼? 할 정도로 바꿔도 된다. 그렇게 바꿔야 된다. 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MIT에서 5년마다 Futures of MIT Education이란 그런 책이 나옵니다. 그 최근에 나온 게 한 4, 5년 됐는데요. 거기 MIT 교육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교수들한테 그 보고서에서 교육에서 bold experiment를 해라. 그러니까 과감한 실험을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something strange 좋다는 거죠. 그렇게 바뀌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그 고등교육에서의 패러다임 시프트의 한 예로, 한 예라기보다 전반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일어나고 있는가를 제가 축약하면 이렇습니다. 20세기 교육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은 교수 중심입니다. 교수가 내강의가 있죠. 가서 강의를 하면은 교수가 가운데 서고 학생들이 모여서 그 강의를 듣습니다. 교수 중심의 강의죠. 그리고 가르칩니다. 교수가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을 전달해 주는 게 티칭이죠. 그리고 교과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
따로 배우죠. 사회학, 경제학, 심리학 따로 배우죠. 그런데 세상 일이 사회학, 심리학, 경제학 따로 그게 따로 적용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세상 문제 없죠.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분산되어 있는 그런 교육 방법 저는 그거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식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지식 전달에 초점이 있었죠. 그것 갖고도 대학교 졸업하고 나가서 60세까지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두 개개인을 가르쳤습니다. 개개인을 시험 보고 개개인을 APC 성적 주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게 올드 패러다임입니다. 그리고 물론 오프라인이죠. 오프라인. 다 강의실에 모이고 교수도 강의실에 가고 뭐 그런 이것이 지금도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교육 대학 패러다임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바뀌고 있냐? 이미 많이 바뀌었냐 하면은 자, 이제는 학생 중심입니다. 철저히 스튜던트 센터드 학생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내가 얼만큼 가르쳤냐가 교육이 아니라 학생이 얼만큼 이해했느냐가 그게 교육입니다. 그리고 특히 학생이 그렇게 배우는 데 있어서 그것도 lifelong learning입니다. 계속 졸업하고도 계속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다음에 분산 전혀 아닙니다. 이게 뭉쳐져야 됩니다. 인테그레이트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학, 경제학, 심리학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가르치는 것보다 어떤 문제 하나를 놓고 사회학, 심리학, 경제학이 모두 동원되는 그런 것을 학생들로 하여금 경험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식 위주에서 지혜와 경험 위주로 갑니다. 지혜와 경험 위주로 그렇게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개개인이 아니라 이제는 그룹입니다. 항상 4명, 5명 혹은 10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무슨 일을 하게, 교육에서도 그게 이제 좋은 교육 방법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그렇게 이제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가고 있죠. 그렇죠?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코로나에 의해서 왕창 갔습니다. 왕창 갔고 다시 대면 교육으로 이제 돌아가겠다고 그러는데 저는 못 돌아갈 것 같습니다. 왜냐? 수요자인 학생들이 온라인 교육을 선호합니다. 교수님들도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이 오프라인에서 못하는 거, 그런 거를 더 찾아서 어떻게 하도록 해야지 그걸 과거에 오프라인으로 그대로 돌아간다는 것은 거의 저는 불가능한 일일 거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의 대학으로 미네르바 대학을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에 제가 이것도 다 아시겠지만 잠시 축약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네르바 대학은 생긴 지 이제 2014년에 개교했으니까 7년이네요. 근데 2012년에 벤 넬슨이란 이런 사업가가 벤처 펀딩으로 대학을 하나 만들어 보겠다 해서 2,500만 불입니다. 사실 큰 돈이 아니죠. 30억 우리 돈으로 이거 갖고 대학을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벤 넬슨 이 사람이 이 대학 교육 여지껏 특히 미국에서 이게 너무 비싸다. 아이빌리그 뭘 이렇게 비싼 돈을 내고 다니냐. 그리고 자기가 대학교를 다녀봤는데 진짜 배울 게 없다. 이제 이게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런 대학을 만들 테니까 펀딩을 해라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2013년에 스티브 카슬린이라고 하버드 대학교의 인지심리학자, Science of Learning, 어떻게 하면은 학습을 잘하는가 하는 것에 아주 대가가 이제 학장으로 들어오고 그러면서 2014년에 개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 수 150명입니다. 굉장히 조그만 대학이죠. 그리고 거기에 25%만이 미국인입니다. 꼭 미국인의 그 퍼센티지가 제한되는 건 아니고
전 세계에서 뽑는데 25%가 미국인이고요. 교수는 70명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이게 뭐 굉장히 좋은 대학이 돼서요. 이미 좋은 대학이라는 게 많은 학생이 몰리고 우수한 학생이 들어가고 싶어 하는 그런 대학이라는 얘기입니다. 2020년에 150명 뽑는 대학교에 2만 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2만 명이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미국은 저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 것 같은데 소위 합격 통지를 했을 때 몇 명이나 이 대학에 실제로 등록을 했는가. 그게 등록률이 합격자의 68%로서 미국에서 제일 높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라고 이제 클레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긴 뭐 완전히 온라인 교육입니다. 캠퍼스 없습니다. 클래스룸, 교실도 없죠. 그러니까 값을 싸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요즘 아이비리그 대학들 5만 불, 6만 불 받는데 여기는 2만 불로 받으면서 이런 교육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 사람들이 이제 대학교를 시작하고 나서 지난 2018년에 자기네가 어떤 대학을 세웠나 하는 책을 냈습니다. 꽤 두터운 책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전 저 책을 처음 보면서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인가 하고 그냥 봤는데 아닙니다. 인텐셔널 유니버시티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과거의 대학 패러다임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새로운 의지를 갖고 만든 대학이다 라는 뜻입니다. 인텐션을 갖고 만들어서 그게 어떤 철학으로 실제로 어떤 교육들을 지금 하고 있나 하고 정리된 책인데 한번 이렇게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 경북대학교에 계신 교수님들께서 이걸 번역을 이렇게 해서 우리말로도 출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인텐션을 갖고 있다는 게 이런 것조차도 인텐션을 가진 것 같습니다. 아까 150명 정원을 뽑는다고 그랬는데요. 그 150명이라는 게 그게 던바스 넘버라고 그래갖고 굉장히 유명한 그 던바라는 학자가 이렇게 제시한 숫자인데 신석기 시대 한 마을의 인구수가 최대 150명 정도였답니다. 그게 뭐 인류가 그렇게 몇만 년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현대인도 아무리 뭐 휴대폰 속에 전화번호가 1000개 있고 뭐 몇천 개가 있어도 아무리 역량 있는 사람도 150명 이상의 동료와 이렇게 긴밀하게 얘기 나눌 수 있는 게 없답니다. 그게 150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미네르바에서 150명이라는 얘기를 할 때도 그런 것까지도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현대에도 와서 군대 조직이 보통 소대가 50명이고 그 50명 3개가 모이면 중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150명이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최근에 뭐 신문 보셨겠지만 한샘의 조창걸 회장이란 분이 1970년에 창업해서 여지껏 키워온 기업을 매각하고 미네르바 대학을 세운다라고 이제 해서 추진 중입니다. 아주 간략하게 미네르바 교육이 그러니까 얼마나 패러다임이 지금하고 다른가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냥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학년은 특히 그렇고요. 뭐 2, 3, 4학년 관통해서 교육의 제일 주요 포인트가 habit of minds, foundational concept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habit of mind는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생각할 수 있는 그걸 습관화해야 된다. 대학교 다닐 때 그거를 습관화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기초 속에서 문제를 풀어갈 때 필요한 기본 지식만 있으면 된다. 그게 이제 foundational concept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험해서 4년 동안 7개 도시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3개월, 4개월을 서울에도 와 있고 뭐 샌프란시스코에도 있고
유럽에도 가 있고 그렇습니다. 뭐 엄청난 사실은 20세 학생들한테 외국 도시에 가서 그렇게 4개월, 5개월 산다는 건 진짜 어쨌건 엄청난 경험이죠. 거기서 강의를 다 듣습니다. 거기서 다 강의는 듣고 시험도 보는 거고요. 1학년 강의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우리는 1학년 들어가면 여지껏 새 패러다임에서는 국어 가르치고 영어 가르치고 수학 가르치고 뭐 물리 가르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1학년에 가면은 첫 2주일씩 이렇게 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1학년들 강의가 이런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을 먹여 살릴 수 있나? 이런 문제를 줍니다. 이거 갖고 2주일 동안 교수와 학생이 토론만 합니다. 토론하는 게 그게 교육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상을 먹여 살릴 수 있나 하는 문제를 주고 그 다음에 너는 이런 관점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해라 하고 몇 개의 그 habit of mind의 해시태그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문제의 본질은 뭔가? 이 문제를 어떻게 분석할 건가? 네가 만들어낸 제안의 한계는 뭔가? 그리고 다른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론할 건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려는 거죠. 요거에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하면 세상을 먹여 살릴 수 있나에 대한 안을 혼자서 내는 게 아닙니다. 4, 5이 그룹을 져서 만들어서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해시태그가 모두 114개가 있고요. 거기 보시면 여기 예를 들어 첫 번째가 이 사람들이 제일 중요시하게 얘기하는 게 저기 보시다시피 문제 본질이 뭐냐? 문제를 분석해라. 뭐 그런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어떻게 하면 세상을 먹여 살릴 수 있나? 그러면 이걸 문제를 분석하라는 게 무슨 얘기인가? 그냥 제 혼자 아마도 그러면은 이런 분석을 저 같으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상에서 지구에서 어떤 지역의 사람들이 못 먹고 있나? 그런 걸 이제 분석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의 특성은 뭘까? 그런 걸 조사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건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 하고 제안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은 여기에 어떤 반론을 낼까 하는 것까지 다 이렇게 생각을 해라라는 겁니다. 계속 이런 것만 가르칩니다. 2, 3, 4학년에서도 2, 3, 4학년에서는 저렇게 빅 퀘스천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교과목에서도 저런 내용이 들어가게 이제 준비를 시킨다는 겁니다. 그 문제의 본질은 뭔가, 문제를 분석해라 이런 게 뭐 상당히 중요한 게 또 뭐 제가 아인슈타인 얘기를 가져왔습니다만 아인슈타인 얘기가 1시간 동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 자기는 55분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나머지 5분을 해결하는 데 쓴다라고 뭐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을 생각하는 거, 문제를 분석하는 거, 그 문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거, 이런 능력이 그게 진짜 대학 교육에서 길러줘야 할 그런 능력이다. 그걸 습관적으로 모든 문제에 닥쳤을 때 그런 걸 습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재밌는 게 티칭하지 않습니다. 그 교수들에게 주는 첫 번째 미션이 don't teach. 교수는 강의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 수업 9분 하는데 90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교수는 여긴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같이 토론하는 그런 토론의 그 모더레이터인데요. 교수가 4분 이상 발언하면 저절로 끊겨버립니다. 그 소프트웨어가 저절로 끊어버리겠습니다. 강의당 학생 19명이 최대고요. 그 다음에 수업이 90분인데 이 사람들 자기네가 주장하기는 모든 학생이 평균적으로 70분 이상 강의에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듣는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그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강의실에서 그냥 지금처럼 강의하면은 평균적으로 학생이 수업에 귀를 쫑긋 세우고 이렇게 하는 건 물론 이제 평균입니다. 아주 동기부여가 잘 돼 있는 애는 교수님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쫓아오겠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고요. 공부를 아주 잘하는 애는 잘하는 애대로
못하는 애는 못하는 애대로 중간에 굉장히 다른 생각을 많이 하는 게 그게 수업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그저 30% 정도 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균적으로. 그런데 여기는 지금 자기는 75% 이상 학생을 끌어들인다. 그걸 위해서 굉장한 뭐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굉장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의는 여기서는 교수 한 분 내 강의라는 게 없습니다. 내 강의가 없고 이건 철저히 팀 티칭입니다. 우리의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금요일은 강의가 없다. 학생들은 각 도시에 나가서 도시 탐색하고 교수들은 1시간 온라인으로 지난주에 강의에 대해서 회의하고 다음 주에 할 강의에 대해서 또 준비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과는 완전히 다른, 그야말로 패러다임이 다른 일입니다. 그리고 뭐 여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굉장히 폭넓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0개의 선택권, 과가 있습니다. 인문, 경영, 컴퓨터, 자연과학, 사회 이렇게 과가 있는데 10개의 선택 과목 중 절반은 다른 학과에 개설된 필수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옛날에 뭐 지금 미국에도 그런 대학이 있습니다만 리버럴 아츠 대학 같은 그런 대학입니다. 굉장히 폭넓게 교육하고요. 교수를 연구 성과로 평가하지 않는다. 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는가가 교수의 평가하다. 그 다음에 이 액티브 러닝 포럼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 플랫폼인데 여기가 뭐 이 액티브 러닝 포럼이라는 게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들 수업 참여를 다 체크해 주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학생들이 얼만큼 관심을 보였는가, 얼만큼 발언했는가 그런 것도 다 체크해 주고 뭐 굉장히 온갖 에듀텍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포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극단적으로 지금 전혀 다른 교육을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 자, 우리도 조금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거 여지껏 해온 대로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별 대학으로서는 경쟁력을 잃을 것 같고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국가 경쟁력도 마찬가지. 뭐가 필요한가? 당연히 충분한 재정이 있으면 할 수 있죠. 패러다임 시프트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도라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저는 확고하고 장기적인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확고하고 장기적인 리더십, 충분한 재정, 이거 두 개인데 그런데 뭐 이거 두 개 다 갖춘 대학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이거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충분한 재정, 대학 재정 진짜 문제죠. 이게 진짜 큰일 났습니다. 우리나라 큰일 났는데요. 아주 뭐 일주일 전인가 하버드에서 그 자기네 파이낸셜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2021년 10월 14일에 나왔네요. 여기를 보니까 하버드의 발전기금 엔다우먼트가 63조 원이 됐습니다. 63조 원.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작년에 이게 34%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만 11.3 빌리언. 그러니까 작년에만 한 13조 원이 늘었습니다. 작년에만. 이리저리 투자를 잘하고 그래서요. 이게 도대체 63조 원이면은 이게 얼마나 큰 돈입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서울대학교에 얼마 발전기금이 있냐? 7천억이 안 됩니다. 서울대학교가. 그러니까 하버드의 1%가 안 됩니다. 1%. 과연 우리가 이렇게 큰, 물론 발전기금이 대학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큰 격차를 쫓아갈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대학이 마찬가지입니다. 뭐 연고대도 마찬가지고 뭐 제일 발전기금 많이 갖고 있는 사립대학 그래서 1조 원 있는데 한두 군데 있고요. 우리나라 모든 대학의 발전기금을 다 합쳐도 10조 원입니다. 10조 원. 하버드의 6분의 1도 안 됩니다.
이것 갖고 이게 대학교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 뭐 세계적인 무대에서 얘기지만 그러나 현실이니까 그건 현실이니까 그거 다 극복 어떻게든지 해야죠. 최대한 노력을 해야죠. 여기 보시면은 이거 뭐 여담입니다만 작년도에 MIT는 49%가 늘고 제일 많이 는 워싱턴 유니버시티는 65%가 늘고 기금이 이렇게 늘어났어요. 몇 조 원씩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도대체 어떻게 늘어났나 그 보고서에 나온 걸 보니까 투자를 저기 보시면은 퍼블릭 펀딩 그다음에 헤지 펀딩 이런 데에 한 80%를 투자했습니다. 이런 데 80%를 투자해서 그렇게 많은 수익을 거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기에 있는 한두 개 대학은 너무 많은 돈을 벌어서 이제 학비 안 받는다. 교수들 봉급 다 올린다. 뭐 그런 대학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렇게 참 친절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적립금의 10분의 1 한도에서 소속 교원 또는 학생이 창업한 벤처기업에 대해서만 투자할 수 있다. 이게 사립학교법입니다. 아니 이거 왜 이래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적립금의 2분의 1 한도에서 증권할 수 있다. 아무도 못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왜냐? 손해도 날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몇 년 전에 하버드 손해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은 당장 이게 총장의 책임을 묻고 그러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게다가 뭐 저런 규제까지 있으니까 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소속 교원 또는 학생이 창업하는 데만 해야 됩니까? 왜 다른 데가 저기 진짜 유망한 벤처기업이 있다고 판단했으면 거기 투자할 수 있어야지 왜 이렇게 다 줄여놓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건 다 아시겠지만 총장의 임기는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장의 임기까지 이렇게 사립학교법에 정합니까? 그러니까 학교의 미래가 대개는 뭐 총장님들 뭐 안 그러신 분도 물론 많지만 not in my term 4년 안에 망하겠나? 4년 안에 무슨 패러다임 변화가 뭐 그냥 그러니까 전부 그냥 수건 돌리기 같습니다. 폭탄 돌리기죠 사실. 학생 정원 문제도 그렇습니다. 여지껏 미루다가 이제 진짜 터지는 순간이 온 겁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아니 학령 인구 모자라는 거 그거 10년 전, 15년 전부터 다 알고 있었는데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짧은 임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충분한 재정과 확고한 리더십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거 다 우리 없는 것 같고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래도 하여튼 뭐 저는 전체 교직원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리더십하고도 연결되는 거죠. 전체 교직원들이 뭐 굉장히 많은 대학에서 총장님이 뭐 학교를 이렇게 개혁하겠다 그러면 제일 걸림돌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수들 아닙니까? 교수 아닙니까? 다 옳죠. 그분들도 다 옳습니다. 다 옳은데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확실한 위기이기 때문에 위기의식을 모두가 공유하면은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이 없어도 이렇게 장기적인 리더십이 없어도 결국 중요한 것은 교직원의 의지다.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패러다임 시프트를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결국 이건 간디의 얘기인데 미래는 오늘 우리가 뭘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뭘 해야 된다. 고등교육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고 있는데 오늘 우리 대학 구성원들 모두 오늘 무언가를 해야 한다. 이걸 미루면 안 된다. 라는 것을 결론으로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